사람은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 그 후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말하기 전에는 참을 수 있었다. 참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말은 공기 중에 퍼진다. 한번 퍼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은 말한다. 거의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같은 후회를 향해 걸어간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다. 가슴 안에 뭉쳐있는 것이 점점 커져서 숨이 막힐 것 같다. 이걸 꺼내지 않으면 나는 터져버릴 것 같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말한다. 그런데 말하고 나면 후회한다.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선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상실감. 이 두 갈래 사이에서 사람은 늘 같은 쪽을 선택한다. 말하는 쪽, 참지 못하는 쪽, 그리고 거의 매번 같은 결과를 맞는다.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속마음을 꺼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다. 감추는 것은 거짓이고 드러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속에 담아두지 마. 말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래서 말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런데 정말 그래서 관계가 깊어졌는가? 정말 그래서 상대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는가? 어떤 때는 그랬다. 말하고 나니 가벼워졌고 상대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관계가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말한다. 그때처럼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하고 나니 상대의 표정이 달라졌다. 말하기 전에는 있었던 온기가 말하고 난 뒤에는 사라졌다. 내가 꺼낸 진심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었거나 공격으로 느껴졌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때의 허탈함, 진심을 꺼냈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안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미 말해버렸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단정한다. 입을 닫아라. 속내를 감춰라. 위로가 아니다. 조언도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당신이 지금 꺼내려는 그 말. 그 말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갈지 생각해보라는 경고. 말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실 앞에 사람을 세운다. 이 문장이 불편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다. 감추는 것은 비겁하고 드러내는 것은 용기라고 배웠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닫아라. 감춰라. 이 두 글자가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맞았던 순간을 사실은 너무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말해서 후회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한 가지 패턴이 있다. 말하기 전에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말할까 말까를 저울질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순간에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그런데 머리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그 판단을 밀어버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를 것 같았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말했다. 그리고 후회했다. 그 망설임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입을 닫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답답했을 것이다. 속이 부글거리고 억울하고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말해버린 것은 가라앉지 않는다.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관계의 결 속에 박혀있다.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말은 한번 꽂히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말해서 후회한 순간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아서 후회한 순간도 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말하면 후회하고 말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 그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속내를 감추라고 했다. 이들은 다르다. 입을 닫는 것은 침묵이다. 속내를 감추는 것은 선택이다. 모든 침묵이 감추는 것은 아니고 모든 감추는 것이 침묵인 것도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속내는 당신의 것이 그것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꺼낼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충동이 결정하게 두지 마라. 사람이 속내를 꺼내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착각이 끼어 있다. 내가 말하면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는 착각. 내가 솔직하면 상대도 솔직해질 것이라는 착각. 내가 진심을 보이면 상대가 감동할 것이라는 착각. 이 착각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내가 이만큼 힘든데, 이만큼 진심인데, 이걸 말하면 당연히 상대도 같은 무게로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서 있다.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은 정보이거나 부담이거나 공격이다. 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뜻으로 들린다. 같은 감정을 표현해도 다른 무게로 도착한다. 이 간극을 무시하고 솔직함만 믿으면 말은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벼랑이 된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내디딘 발이 허공을 받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솔직함은 거짓이었는가? 아니다. 솔직함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솔직함의 타이밍과 대상이다. 아무에게나 솔직한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방비다. 아무 때나 솔직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충동이다.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상대가 그 솔직함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 쏟아낸 진심은 상대에게는 폭력이 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진심을 폭력이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밀어넣는 것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는 솔직했을 뿐이야. 라는 말 뒤에는 종종 그래서 네가 상처받는 건 네 문제야. 라는 태도가 숨어있다. 솔직함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상대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다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한다. 대면 쪽의 자리에서 한번 서보면 이것이 더 선명해진다. 누군가가 갑자기 속마음을 쏟아낼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말은 갑작스러운 짐이 된다. 내가 떠안아야 할 무게가 예고 없이 도착하는 것이다. 그때 듣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그 뒷걸음질을 배신으로 느낀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가 물러서다니. 이것이 말해버린 뒤에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경로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이 경로 자체다. 말해버린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받아주든지 물러서든지. 그리고 상대가 물러서면 당신은 말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진다. 말하기 전에는 적어도 기대가 있었다. 말하고 나면 기대마저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사람이 속내를 꺼내고 싶어하는 충동 자체에는 이유가 있다. 그 충동은 단순히 답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온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목격되기를 원한다. 내가 느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이해해주기를, 적어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다. 혼자서는 자신의 감정조차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다. 문제는 이 필요가 충동이 되어 터져 나올 때 상대를 선택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가리지 못하고 쏟아내는 양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요와 충동은 다르다. 필요는 천천히 적절한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 충동은 지금 당장 전부를 쏟아내려 한다. 쇼펜하우어가 닫으라고 한 것은 필요가 아니라 충동이다. 당신의 속내를 영원히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 충동에 의해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참다가 터지고 나서 후회하고 후회한 뒤에
다시 참고 참다가 또 터진다. 이 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매번 터질 때마다 말은 조금씩 더 거칠어지고 관계는 조금씩 더 달아간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있다. 말하고 나서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말하기 전에 내가 기대한 반응과 말한 뒤에 상대가 보인 반응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 나는 위로를 기대하고 말했는데 상대는 침묵했다. 나는 이해를 기대하고 말했는데 상대는 반박했다. 나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말했는데 상대는 멀어졌다. 이 거리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간극이다. 속내를 꺼내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위로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데 상대는 그 역할을 자청한 적이 없다. 이것이 말해버린 뒤에 일어나는 가장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상대에게 동의 없이 역할을 씌우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이 미묘한 강요를 대부분의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왜 관계가 이렇게 되실까? 그 질문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다시 들린다. 속내를 감추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니다.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 말을 꺼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대가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이 관계를 위한 것인가? 나의 해소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한 번만 거치면 충동과 선택은 구분된다. 그런데 사람은 이 질문을 잘 하지 못한다. 감정이 차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린다. 그리고 입이 열리는 순간 통제는 사라진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멀리 간다.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10문장이 되고, 10문장이 되면 이미 멈출 수 없다.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 말은 한번 시작되면 자기 힘으로 굴러간다. 말하는 사람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말하는 사람을 끌고 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입을 닫으라고 한 것이다.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열리면 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첫 문장을 삼키는 것이 가장 쉽고 10번째 문장을 삼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니 첫 문장에서 닫아라. 그 한 번의 멈춤이 돌이킬 수 없는 10문장을 막는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히 참으라는 말인가? 속에서 썩더라도 꺼내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다. 참는 것과 감추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감추는 것은 보관하는 것이다. 억누르면 언젠가 터진다. 보관하면 꺼낼 때를 고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관이다. 당신의 속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곳에 두라는 것이다. 꺼낼 때를 당신이 정하라는 것이다. 말에서 후회한 대부분의 순간에는 공통된 조건이 하나 있다. 감정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말했다는 것이다. 화가 최고조일 때, 서운함이 꼭대기에 올랐을 때, 외로움이 바닥을 찍었을 때, 감정의 극단에서 꺼낸 말은 자신의 진심이 아닐 때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진심의 일부이기는 하되 전부는 아니다. 분노의 꼭대기에서 한 말은 분노만 담고 있다. 그 분노 아래에 있는 실망, 기대, 애정은 빠져있다. 그래서 상대는 분노만 받는다. 그 아래의 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내가 말한 것은 내 진심의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뿐이고 상대가 받은 것은 그 모서리에 베인 상처뿐이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솔직함이 매번 통하지 않는지가 보인다. 솔직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편집본을 꺼내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강렬한 감정만 추려서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가장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쏟아낸다.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폭발이다. 그리고 폭발 뒤에는 언제나 잔해가 남는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곁에 있었을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특정한 이름을 떠올리게 만든 혹은 특정한 장면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한마디만 삼켰더라면, 그 문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었을까? 이 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끌러일 수도 있다. 한번 깨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신뢰, 존중일 수도 있다. 상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속에 있었던, 그리고 매 말 한마디로 사라져버린 존중,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 말하고 나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던 그 느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매번 이런 식일까? 이 상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도 작동한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그 신뢰가 사라진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고, 그 존중을 잃은 나 자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균열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메워지지 않는다. 시간은 있게 해주지만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 말해버린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언제나 말하기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떠난 뒤에야 알게 된다.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은 깨진 뒤에야 알게 된다. 존중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라진 뒤에야 알게 된다. 말은 그것을 한순간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놓는 데는 한순간으로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 명언은 불편하다. 우리가 믿어온 것, 솔직함이 선이라는 믿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만든다는 믿음, 그 믿음의 밑바닥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감춘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가 관계 위에 떨어졌을 때 챙기는 균열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입을 닫을 수 있다. 아직 이 문장이 온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말에서 잃어본 사람만이 침묵의 무게를 안다. 아직 잃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은 고리타분한 훈계로 들릴 것이다. 참으라고, 닫으라고, 감추라고, 그것이 무슨 삶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잃어본 사람은 반문하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조용히 그 고개 끄덕임 속에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한 번이었다면 실수다. 두 번이었다면 우연이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후회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구조다. 사람은 자신의 반복을 잘 보지 못한다. 매번 다른 상황이고, 매번 다른 상대이고, 매번 다른 감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고, 이번에는 서운해서 그랬고, 저번에는 억울해서 그랬다. 감정의 이름은 다르다. 그런데 결과는 같다. 말하고, 후회하고, 관계에 금이 간다. 감정의 이름이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쇼펜하우어가 입을 닫아라, 속내를 감춰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번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 인간이 반복하는 태도에 대한 진단이었다. 사람은 왜 같은 방식으로 입을 여는가? 왜 같은 종류의 말을 같은 타이밍에 꺼내는가? 왜 후회할 줄 알면서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말하는가? 이 반복의 밑바닥에는 성격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사람이 속내를 꺼내는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만큼 참아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욕구가 말의 형태로 터져나올 때 인정이 아니라 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선택지 앞에 놓인다. 위로하든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든지. 내가 원한 것은 인정이었는데 상대에게 전달된 것은 책임이다. 그리고 상대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이렇게까지 열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해주느냐? 이 서운함이 또 다른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다른 후회를 낳는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시작한 순환은 인정받지 못한 상처로 끝난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키운다. 두 번째로 숨어 있는 것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기대다. 속내를 꺼내는 것은 종종 연대의 요청이다. 나와 같은 편에 서달라는 것, 나의 감정에 동의해달라는 것, 내가 옳다고 말해달라는 것. 이 기대가 충족되면 관계는 강화된다. 그런데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속내를 꺼내기 전에는 상대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내 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런데 속내를 꺼내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사라진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유지되었을 환상이 말 한마디로 깨진다. 사람은 종종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들을 확인하려 든다. 상대가 내 편인지 아닌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들은 묻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묻는 순간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답이 기대와 다르면 묻기 전보다 상황이 나빠진다. 속내를 감추라는 경고는 이 확인 충동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 하지 말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 어떤 것들은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숨어 있는 것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이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다. 사람은 침묵이 길어지면 불안해진다. 관계 안에서 말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가 화가 난 것 같고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불안이 말을 끌어낸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한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꺼낸 말은 침묵보다 더 큰 소음을 만든다. 침묵이 불안한 이유는 침묵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나는 그 침묵을 내 방식대로 해석한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에게 실망한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 해석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이 말을 꺼내게 만들고 꺼낸 말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침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 시선을 잠시 돌려보면 이 세 가지 동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기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이것들은 모두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행위다. 말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요구다. 나를 알아달라. 내 편에 서달라. 나를 안심시켜달라. 속내를 꺼내는 행위가 순수한 자기 표현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은 상대에게 향한 요구가 말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진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심 안에 요구가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당사자는 잘 모른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내 생각을 말하면서 동시에 내 생각에 동의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 이중구조를 모른 채 말을 꺼내면 상대가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긴다. 그런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은 것은 진심이 아니라 요구다. 진심은 들었지만 요구까지 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솔직함과 노출의 차이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솔직함은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를 결정한 뒤에 하는 것이 솔직함이다. 노출은 다르다. 노출은 충동이다. 감정이 차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노출이다. 솔직함에는 판단이 있다. 노출에는 판단이 없다. 솔직함은 관계를 고려한다. 노출은 자기 감정만 고려한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신이 노출하고 있으면서 솔직하다고 믿게 된다. 나는 숨기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올 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참지 못한 것인가? 선택이었다면 타이밍과 대상을 골랐을 것이다. 참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아무에게나 그 순간의 감정 그대로를 쏟아냈을 것이다. 후자였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노출이다. 그리고 노출은
자신을 소모시킨다. 노출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경로는 이렇다. 속내를 꺼내는 순간 자신의 약한 부분이 상대에게 보인다. 상대가 그 약함을 안아주면 다행이지만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약함은 허공에 노출된 채로 남는다. 갑옷을 벗은 채로 전장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함. 이 상태에서 사람은 급격히 위축된다. 말하기 전에는 최소한 갑옷이라도 있었다. 속으로 아파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꺼내버리면 괜찮은 척 할 수조차 없다. 이미 상대가 내 속을 봤으니까. 그래서 말하고 나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짐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짐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짐은 여전히 내 것이고 거기에 공개한 후에 불안까지 얹혀서 더 무거워진다. 상대가 이제 내 약점을 안다는 불안. 상대가 나를 다르게 볼 것이라는 불안. 상대가 이 정보를 어디에 쓸지 모른다는 불안. 말하기 전에는 없었던 불안이 말한 뒤에 새로 생긴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권력의 이동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의 양,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준 것의 깊이. 이것들이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속내를 꺼내면 이 균형이 깨진다. 꺼낸 쪽은 자신을 더 많이 보여준 것이고 듣는 쪽은 더 많이 아는 것이 된다. 듣는 쪽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더 많이 아는 쪽이 관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불균형을 말한 쪽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상대 앞에서 작아진 느낌이 드는 것이다. 힘을 건네준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 구조를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이것은 성격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 사람이 속내를 꺼내는 방식은 상당 부분 배운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은 말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다. 울어야 안아줬고, 말해야 들어줬고, 표현해야 관심을 받았다. 이 경험이 깊이 각인되면 말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등식이 몸에 새겨진다. 성인이 된 뒤에도 관계 안에서 침묵하면 불안해진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잊을 것 같다. 내가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떠날 것 같다. 이 불안이 쉬지 않고 말을 꺼내게 만든 반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다. 말할 때마다 무시당했거나 말할 때마다 비난받았거나 말할 때마다 상황이 나빠졌던 사람. 이 경험이 각인되면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등식이 새겨진다. 이런 사람은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터진다. 평소에는 입을 닫고 있지만 감정이 어느 한계를 넘는 순간 제어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낸다. 그리고 쏟아내고 나서 후회한다. 또 말해버렸다. 또 참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말하는 방식은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다. 지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의 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래된 배움이 오래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태도의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성격은 바뀌기 어렵지만 구조는 보이면 바뀔 수 있다. 적어도 보이기 시작하면 같은 방식으로 끌려가는 것을 한 박자 늦출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말해야 한다는 압력은 자신의 내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구조가 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침묵이 불성실하게 취급되는 관계, 말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라고 의심받는 관계. 왜 말을 안 해? 뭘 감추고 있어? 말해봐.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침묵이 허용되지 않는다. 침묵은 곧 비밀이 되고 비밀은 곧 배신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불필요한 고백을 하게 된다. 실제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꺼낸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감추고 있던 것까지 내놓는다.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방어다. 의심받지 않기 위한 방어. 관계 안에서 안전하기 위한 방어.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방어가 자신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꺼냈으므로 상대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많이 아는 관계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다. 이것은 관계의 문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공유해야 건강한 관계라는 믿음, 비밀이 없어야 신뢰가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관계를 지배하면 침묵은
존중받지 못한다. 개인의 내면에도 열리지 않아야 할 방이 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배신이 아니다. 이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관계에서는 닫힌 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속내를 감추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관계를 속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주권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내 속내는 내 것이다. 그것을 꺼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관계의 압력이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상대의 요구가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내 불안이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이 주권을 지키는 것이 감추는 것의 진짜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사람이 이 주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보인다. 주권을 지키면 외로워지기 때문이다. 감추면 안전하지만 안전한 만큼 거리가 생긴다. 아무에게도 속내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나를 모르면 연결은 얕아진다. 이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워서 사람은 다시 말한다. 다시 꺼낸다. 다시 노출한다. 그리고 다시 후회한다. 이것이 순환의 전체 그림이다. 말하면 후회하고 말하지 않으면 외롭고 외로우니까 또 말하고 말했으니까 또 후회한다. 이 순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정확한 시작점은 없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바퀴다. 그리고 이 바퀴가 멈추지 않는 것은 사람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멈추면 무엇이 남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상태. 꺼내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고 나면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가 순환을 유지시키는 여유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말하면 상대가 알아줄 거야. 이번에는 표현만 잘하면 통할 거야. 이 기대가 매번 사람을 같은 자리로 데려간다. 그런데 실제로 가벼워졌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말하고 나서 정말로 짐이 내려간 적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은 짐을 꺼내 보인 뒤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다. 짐은 여전히 내 것이고 거기에 보여줬다는 부끄러움이 하나 더 얹힌다.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데 왜 가벼워질 거라고 믿는가?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소망이다. 실제로 가벼워진 기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벼워지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 소망이 강할수록 실제 결과와의 낙차가 커지고 낙차가 클수록 후회가 깊어진다. 그리고 이 후회 뒤에 오는 것은 상대에게 약점을 건네버렸다는 불안이다. 이 불안은 은밀하게 작동한다. 대놓고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앞에서 자꾸 움츠러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에는 편하게 말하던 것이 속내를 꺼낸 뒤에는 조심스러워진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혹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나를 다르게 보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꺼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건 아닌가? 이 의심이 관계를 좀먹는다. 속내를 꺼낸 것이 관계를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 감시와 불안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구조를 보면 패턴이 명확해진다. 속내를 꺼내는 행위 안에는 세 가지가 겹쳐 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벼워지고 싶은 소망,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말을 밀어내고 말이 나간 뒤에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 가벼워지지 않은 실망, 약점을 건넨 불안이 남는다. 이 잔여물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더 큰 충동으로 돌아온다.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더 많이, 더 깊이, 더 강하게 꺼내려 한다. 그리고 더 많이 후회한다. 사람이 이 순환에 갇히는 이유는 또 있다. 말하는 것이 곧 진정성이라는 등식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숨기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비밀이 없다. 이 등식이 깊이 박혀 있으면 감추는 행위 자체가 자기 배반으로 느껴진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감추고 있으니 나는 거짓된 사람인 건가? 이 자기 의심이 다시 말하게 만든다. 감추고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꺼낸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다. 상대를 위해 솔직한 것과 자기 이미지를 위해 솔직한 것.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동기가 다르다. 상대를 위한 솔직함은 상대의 상태를 본다.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 이미지를 위한 솔직함은
상대를 보지 않는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상대의 상태와 관계없이 꺼낸다. 이 경우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다. 여기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관계의 역학으로 옮기면 또 다른 것이 보인다. 말을 꺼내는 쪽과 듣는 쪽 사이에는 의도하지 않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속내를 꺼내는 순간 꺼낸 사람은 관계 안에서 한 단계 낮아진다.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준 사람은 보여주지 않은 사람 앞에서 불리한 위치에 선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역학의 문제다. 더 많이 보여준 쪽이 더 많이 잃을 것이 있고 더 많이 아는 쪽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비슷한 깊이로 속내를 나누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취약함을 동등하게 안고 있는 관계에서는 이 권력 이동이 상쇄된다. 그런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관계에서는 균형이 무너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은 그저 솔직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도 비슷하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돌아보면 상대는 별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만 열었고, 나만 노출되었고, 나만 위험해졌다. 이 반복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어쩌면 이것일 수 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아픈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말해야 비로소 실체가 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들어줘야 비로소 유효한 것 같다. 이 믿음이 사람을 끊임없이 말하게 만든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실체화하기 위해.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방향을 뒤집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감추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속내는 말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유효하다. 오히려 꺼내는 순간 변형되고 왜곡되고 소모된다. 가장 온전한 형태의 속내는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말이 되는 순간 감정은 편집된다. 언어의 한계 안에서 잘리고 다듬어지고 변형된다. 그래서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한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의 전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맞다. 전부는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말에 대한 기대가 조정된다. 말은 완전한 전달의 도구가 아니다. 말은 감정의 근사치일 뿐이다. 정확한 전달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을 인정하면 말에 거는 기대가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든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 된다.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이 된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하면 후회하는 그 순환을 얼마나 오래 반복해왔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채워보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길이를 느껴보라는 것이다. 이 순환이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년에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관계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바퀴는 계속 돌아왔다는 것을, 그 길이를 느끼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진다.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구조가 보인다. 구조가 보여야 비로소 바퀴를 한번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입을 닫는 자리, 속내를 감추는 자리, 충동이 올라오고 입이 열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한번 멈추는 자리.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순환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적어도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줄 모르던 상태에서 끌려가는 줄은 아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바퀴의 속도는 달라진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조건이다. 다른 동물도 소리를 낸다. 위험을 알리고 영역을 표시하고 짝을 부른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그것과 다르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는데도 말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도 말한다.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말이 멈추지 않는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누워있을 때도 말은 계속 돌아간다. 오늘 했던 말, 하지 못한 말, 내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은 의지와 상관없이 흐른다. 인간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잠겨 있는 것이다. 이 잠겨 있음이 왜 중요한가? 말이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은 전달 이전에 존재의 확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만들 때 그 생각은 비로소 실체를 얻는다.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만들 때 그 감정은 비로소 윤곽을 갖는다. 말하지 않은 생각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말하지 않은 감정은 물처럼 형태가 없다. 말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만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적 조건이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흐려지는 느낌. 아무에게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이 느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오랫동안 혼자 있어 본 사람은 안다.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온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느끼는 것이 정상인지 확인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린다. 그래서 인간은 침묵을 견디기 어렵다. 침묵은 빈 공간이고 빈 공간은 불안을 낳는다. 이 불안은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이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이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속내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침묵의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사람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해서 입을 연다. 쇼펜하우어가 입을 닫아라, 속내를 감춰라고 했을 때 그는 이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간이 왜 말하는지, 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지, 왜 속내를 꺼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지. 그가 닫으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닫으라는 것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닫아라. 왜냐하면 열었을 때 잃는 것이 닫았을 때 견디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을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 전체의 차원으로 넓히면 더 복잡한 풍경이 보인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침묵이 힘이었던 순간이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킨 것이 있다. 꺼내지 않음으로써 보존한 것이 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은 것이 있다. 위험한 시대에 자신의 생각을 감춘 사람들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닫았다. 조직 안에서 자신의 판단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기를 아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모든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침묵이 비겁이었던 순간도 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은 것, 목격했으면서 침묵한 것,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것. 이런 침묵은 안전을 지켜주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무언가를 잃게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떳떳함, 밤에 눈을 감았을 때 편안할 수 있는 맘. 침묵이 자신을 보호한 만큼 자신의 일부를 갉아먹었다. 이 두 얼굴은 늘 공존한다. 침묵은 힘이기도 하고 비겁이기도 하다. 같은 침묵이 어떤 맥락에서는 지혜이고 다른 맥락에서는 회피다. 이 경계를 아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경계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잃어본 뒤에야 생기는 감각이다. 말해서 잃어본 사람은 닫아야 할 때를 안다. 말하지 않아서 잃어본 사람은 열어야 할 때를 안다. 두 가지 상실을 모두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이 어딘가에 서는 법을 안다. 정확히 그 자리에 선다기보다는 적어도 양쪽의 무게를 모두 느끼면서 흔들릴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시선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돌려보면 또 다른 풍경이 보인다. 세상에는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속내를 잘 꺼내지 않는 사람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물어봐도 별말 없고 힘들어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갈린다. 어떤 이는 그것을 강함으로 본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어떤 이는 그것을 차가움으로 본다. 마음이 없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벽 같은 사람. 두 반응 모두 표면만 본 것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안쪽은 바깥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다. 말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감추고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느끼면서도 꺼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한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열어놓은 사람의 내면보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더 시끄럽다. 다만 그 소음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일 수 있다. 한번 꺼낸 말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을 부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이것은 학습된 침묵이다. 태어날 때부터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의 결과를 보고 나서 닫게 된 것이다. 이 사람에게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 순간 꺼낼까 말까를 저울질하고 대부분의 경우 닫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축적되면 겉에서는 그냥 과묵한 사람으로 보인다. 안에서는 매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택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닫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열어야 할 때도 열 수 없게 된다. 갑옷이 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입은 갑옷이 나중에는 벗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안전하지만 외롭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다. 관계는 있지만 연결은 없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 사이에서 항상 혼자다. 이것이 침묵의 다른 얼굴이다. 쇼펜하우어는 닫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말에서 잃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닫아서 잃는 것도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킨 것이 있는 만큼 말하지 않음으로써 놓친 것도 있다. 말했더라면 시작되었을 관계, 말했더라면 풀렸을 오해, 말했더라면 달라졌을 결정. 이것들은 침묵 속에 묻혀서 가능성인 채로 사라져버렸다. 후회의 형태가 다를 뿐 후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면 잃고 말하지 않아도 잃는다. 열면 위험하고 닫으면 외롭다. 이 모순 앞에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해답을 찾은 사람은 없다.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말과 침묵 사이 어딘가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후회를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외로움을 안고 산다.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는 것도 보인다. 입을 닫아라. 속내를 감춰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경고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위험을 알려줄 뿐이다. 이 길로 가면 다친다. 그것만 말해준다. 다치지 않는 길이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길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가진 이상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말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같은 도구가 같은 순간에 양쪽으로 작동한다. 다리를 놓는 말이 벽을 세우기도 하고 벽을 세우는 침묵이 자신을 지키기도 한다. 이 양면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관리될 뿐이다. 그리고 그 관리는 규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되는 것이다. 감각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때 말해야 하고 어떤 때 닫아야 하는지를 목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순간마다 다르다. 같은 말이 어떤 관계에서는 다리가 되고 다른 관계에서는 무기가 된다. 같은 침묵이 어떤 순간에는 존중이 되고 다른 순간에는 방치가 된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그리고 이 감각은 잃어본 사람에게만 생긴다. 말해서 잃어본 사람, 말하지 않아서 잃어본 사람. 두 종류의 상실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말과 침묵 사이에 미세한 경계를 느낄 수 있다. 이 감각은 완벽하지 않다. 가지고 있어도 틀릴 때가 있다. 그런데 없으면 매번 틀린다. 경험이 이 감각을 만들고 상실이 이 감각을 날카롭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후회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이 감각이 정밀해진다. 여기서 시선을 인간 전체로 넓히면 한 가지가 보인다. 인간이라는 종은 말의 위험을 알면서도 역사 전체를 통해 계속 말해왔다. 개인도, 집단도, 사회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꺼내지 않았으면 유지되었을 관계를
말 한마디로 부셔다. 멈추고 있었으면 안전했을 것을 드러냄으로써 위험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말이 연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불완전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말은 위험하다. 그리고 말은 필요하다.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이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첫 번째 문장에 무게를 싣는다. 말은 위험하다. 닫아라. 감춰라. 그런데 두 번째 문장도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필요하다. 열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인간은 평생을 흔들린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도 없고 중간에 정확히 서 있을 수도 없다. 흔들리는 것 자체가 삶이다. 이 흔들림을 인정하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흔들릴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를 알려준 것이다. 말하는 쪽으로 기울 때 잃는 것이 크다. 그것을 기억하라. 닫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열 때의 대가를 모르고 여는 것은 거의 항상 위험하다. 이 비대칭을 아는 것, 그것이 이 명언이 수백 년을 건너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일 것이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기술이다. 기술은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감각이다. 이 감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다. 말에서 무너진 것을 지켜본 사람, 말하지 않아서 지나간 것을 느낀 사람, 이 양쪽의 경험이 몸에 쌓인 사람만이 가지는 감각. 그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혹은 입술에 있다. 말이 올라올 때 입술이 잠깐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이 감각의 작동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감각의 가장 깊은 층위가 보인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뒤에도 그 침묵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멈추는 것은 순간의 행위다. 감당하는 것은 지속의 행위다. 말을 삼킨 뒤에 오는 것은 안도가 아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목구멍 어딘가에,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것이 밤에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 올라오고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진동한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침묵을 안고 사는 것은 오래 계속된다.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입을 닫을 수 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삼킨 말의 무게를 혼자 지겠다는 결정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말하고 마는 것이다. 삼킨 말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결국 터져나온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오는 말은 처음 삼켰을 때의 말보다 더 크고 더 거칠다. 오래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것도 답이 아니고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닌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이 답 없음 앞에서 말한다. 그래도 닫아라.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대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방향이다. 인간이 이 모순을 완전히 풀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말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도착한. 인간은 말을 통해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말을 통해 가장 깊이 단절된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말이고 가장 먼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도 말이다. 이 모순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 있는 한 상처는 있다. 말이 있는 한 연결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순의 한쪽에 서서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유효하다. 말에서 잃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그것을 안다. 그런데 그의 경고는 전부가 아니다. 닫는 것도 대가를 치른다. 감추는 것도 무게가 있다. 완전한 침묵은 완전한 안전을 주지만 완전한 고립도 함께 준다. 인간은 이 사이 어딘가에서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열거나 닫거나 말하거나 삼키거나. 이 선택 앞에서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다. 말의 무게를 모르고 열지는 말라. 말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을 부수는지를 모른 채 입을 열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충동이다. 충동에 의한 말은 거의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알면서 여는 것과 모르면서 여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결과가 같더라도 자신에게 남는 것이 다르다. 알면서 말한 사람은 후회하더라도 그 후회를 안을 수 있다. 무게를 알고 열었으니까 모르면서 말한 사람은 후회 앞에서 무너진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같은 결과라도 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후가 다르다. 자각은 후회를 없애주지 않지만 후회에 삼켜지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닫기로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닫는 것의 무게를 알고 닫은 사람과 그냥 닫은 사람은 다르다. 무게를 알고 닫은 사람은 그 침묵 안에서 외로워지더라도 자신이 왜 닫았는지를 안다. 그래서 외로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닫은 사람은 외로움이 올 때 왜 외로운지를 모른다. 그래서 갑자기 열어버린다. 준비 없이 빼를 가리지 않고 닫아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그리고 다시 닫는다. 이 진동이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만든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 침묵의 무게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진짜로 가리키는 자리다. 닫으라고 한 것은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열 때의 무게를 알라는 뜻이었다. 감추라고 한 것은 보여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보여줄 때 무엇이 오가는지를 알라는 뜻이었다. 이 알미 있을 때 닫는 것은 비겁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이 알미 있을 때 여는 것도 충동이 아니라 결단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키고 있는 말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참고 있는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말. 그 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것도 안다. 지금 삼키고 있는 그 말은 꺼내지 않아도 괜찮은 말인가? 아니면 꺼내지 못하는 말인가? 이 둘은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둘 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르다. 꺼내지 않아도 괜찮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무게가 줄어든다. 미친다. 꺼내지 못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무거워진다. 자리를 바꾸며 계속 올라온다. 잠들기 전에 혼자 걸을 때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이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구분 앞에 한번 서보는 것, 참키고 있는 그 말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적어도 충동에 의해 끌려가는 것은 아니게 된다.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삼키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삼키는 것은 아니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답을 주지 않았다. 경고만 주었다. 그리고 경고는 답보다 오래 남는다. 답은 상황이 바뀌면 쓸모없어지지만 경고는 상황이 바뀌어도 유효하다. 입을 닫아라. 속내를 감춰라. 이 두 문장은 정답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앞에 한번 서본 사람은 입을 열 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열지 않게 된다. 참키고 있는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래도 삼키고 있기로 한 사람, 혹은 무게를 알면서도 꺼내기로 한 사람, 어느 쪽이든 무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 무게를 아는 사람의 침묵도 다르다. 그 차이 안에 쇼펜하우어의 경고가 남긴 잔상이 있다.